제가 하는 탐험은 온실가스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린랜드의 빙하를 사용하기도 하고 땅속에 있는 얼음을 사용하기도 하고 서울대 입구 전철역 사거리에 있는 공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빙하에 보면은 공기방울이 많이 있습니다. 먼 과거의 대기의 성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기후는 왜 변했는가? 온실가스는 왜 높아지고 낮아졌는가? 남극해에서의 해류 순환이 굉장히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해서 기여한 게 아마 신나는 연구 결과였던 것 같고요. 온실가스가 햇빛을 받는다던가 햇빛의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던가 할 때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음으로 이루어진 외계 혹성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를 실험실 조건에서 재현해내는 그래서 외계 혹성에서 발견되는 여러 현상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좀 전에 우리 안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빙하에 숨겨진 공기방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제가 학생 때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잘하는 친구가 많아서 나중에 좀 바꿨습니다. 하여간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경험이 신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 중에 과학자들은 아마도 이 신비에 대해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인슈타인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안씨죠? 안씨.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신비 중에서 어쩌면 얼음 속 작은 공기방울이 가장 신비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제가 과학자로서 참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것은 크게 네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기후, 온실가스에 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극에 가서 탐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다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탐험을 좀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빙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었는지 과거에 실제 했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연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사진이 어디일까요? 예? 코스트코요? 코스트코 아니고요. 어디요? 예, 남극. 예, 맞습니다. 남극인데요. 남극에 가면 대부분 땅이 빙하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솟아있는 게 산봉우리가 조금 보여요. 그래서 마치 산이 빙하의 바다 위에 섬처럼 조금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얼음을 저희가 과학자들이 뚫기 시작했습니다. 뚫어서 가져오게 되면 저렇게 얼음 기둥이 가져올 수가 있죠. 그 얼음 기둥의 작은 조각을 저희가 보게 되면 많은 공기방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예. 자, 이 공기방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빙하가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눈이 매년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눈송이 사이에 있던 공기들이 이제 같이 눈과 함께 내려가겠죠. 그 위에 다시 눈이 쌓이고, 그래서 50에서 100m 정도 쌓이게 되면 자체 무게 때문에 눈이 막 다져져서 딱딱한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때 눈송이 사이 있던 공기가 이렇게 공기방울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공기가 고스란히 이 빙하에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기를 뽑아다가 분석을 하게 되면 과거의 공기를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일종의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냉동 캡슐 또는 타임머신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할까?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온실가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 온실가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온실가스가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의견이 약간씩 달라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바로 이 빙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빙하를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뽑아내야 되겠죠. 공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공기를 녹이지 않고, 빙하를 녹이지 않고 저온에서 깨트려서, 공기방울을 깨트려서 그 사이에 공기를 추출해내거나 또는 빙하를 녹였다 얼리는 방식으로 해서 기체와 얼음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온 소량의 공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농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위원소, 그 원자들은 무거운 거 가벼운 게 있죠. 같은 원자라도 원소라도 무거운 거 가벼운 게 있는데 그것의 비율을 측정하게 되면 이 온실가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러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DNA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연구를 저희가 실험실에서 할 수 있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만들어 놓냐고 한 10년 걸렸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와서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겁니다. 과거 80만 년 동안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맨 위에 빨간 게 이산화탄소고 녹색이 메테인, 그 다음에 맨 아래 파란색이 아산화질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세 개의 온실기체의 농도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빙하기, 간빙기의 기후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변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간빙기 때 따뜻할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고 빙하기 때는 낮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온실가스가 빙하기, 간빙기의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빙하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자, 왼쪽부터 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최근에 와서 갑자기 농도가 올라가죠. 이산화탄소, 메테인도 마찬가지고 아산화질소도 올라갑니다. 과거 80만 년 동안 우리 지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과 최근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 사용해야 한 것이고, 메테인은 천연가스 사용, 벼농사, 축산,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는 주로 비료 사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조금 더 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보시면 윗부분에 나온 것이 인위적 방출, 그래서 화석연료와 토지 사용에 따라서 방출되는 양이고요. 아랫부분은 그 방출된 게 어디로 가는가를 나눈 겁니다. 봤더니 방출된 거에 반 정도만 대기에 남아있고요. 나머지 반은 어디론가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진 거 봤더니 해양과 육상으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육상에서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더 가져가게 되고요. 해양에는 더 많이 녹게 돼서 사라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방출된 양을 우리가 조절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방출 줄이면. 자, 자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흡수하는 것이 더 강하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이 흡수하는 능력이 약화될까요? 약화되면 얼마나 약화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동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빙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이산화탄소 방출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죠. 기온이 상승하면 탄소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육상, 해양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게 영향을 줘서 그 결과가 다시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줘요. 소위 말하는 되먹임 효과,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이 뭔가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하나의 방출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상되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각각 달라요. 모델마다 결과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이유는 과학자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피드백을 고려한 결과 빼기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을 때 결국 피드백 효과죠.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떤 양수가 나오는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서기 2100년도까지 피드백을 고려하면 20에서 200 ppm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걸 온도로 환산하면 0.1에서 1.5도씨에 해당돼요.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범위가 넓을까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빙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 모델을 테스트하고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그 피드백으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동토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지구 온난화로 동토가 녹게 되는데 동토에는 굉장히 많은 유기물들이 있어요. 그 유기물들이 사실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아직 덜 분해된 것들이 많이 쌓여 있게 되고요. 그 쌓여 있는 그 유기물들이 동토가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잠깐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활동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게 되죠. 그러면 기후 변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자,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알래스카 가서 찍어온 겁니다. 동토가 녹고 있어요. 막 폭포같이 물이 쏟아지고 있죠. 예, 여기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과 얼음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녹게 되면 다시 쌓이는데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 걸릴 수 있어요. 그만큼 탄소가 여기 저장돼 있다가 다시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국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가게 되죠. 자, 여러분 넷제로에 대해서 들어봤죠? 넷제로. 예. 만약에 서기 2100년에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넷제로를 달성했다고 봅시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연간 방출량인데 쭉 올라가다가 서기 2100년대에 가서 갑자기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듭니다. 여기 보세요. 3000년까지 줄어드는데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는 한 280 ppm이었는데 300 조금 안 됐죠. 그런데 내려가도 500, 400 그 이상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표면 온도는, 지구 표면 온도는 내려갈까요? 실제 모델 결과에 의하면 많은 모델들이 별로 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정지하게 만들 거냐는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인류가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자,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해수면이 왜 상승하냐면 빙하가 녹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바닷물이 데워지면서 팽창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죠. 이 두 가지 원인에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바다가 데워지는데 금방 데워지지 않아요. 표면부터 천천히 깊은 바다로 열이 전달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데 금방 녹을까요? 빙하가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요 다 녹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남극에 있는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약 57m 올라갈 수 있고요. 북극의 그린랜드 빙하가 다 녹으면 7m, 합쳐서 64m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조금씩 일어나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조금 내려가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가도 해수면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 상승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정해진 미래고요. 다만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그거는 우리의 인간들이 얼마나 탄소 방출을 줄이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인데 남극 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에 직접 갈 수는 없어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찍어 왔어요. 자, 그 전에 제가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여기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어떤 시인의 어떤 제목의 시일까요? 아는 사람? 예, 여기 그 B구역 중간쯤에 오른편에 있는 학생, 예, 대답해 보실래요? 예, 김춘수의 꽃. 아, 교과서에 나오죠? 예. 자,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자연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자연은 뭔가 자기의 히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저는 남극에 가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 관념적으로 있는 남극이 아니라 직접 가서 우리가 보고 만져보았을 때 남극은 조금씩 우리에게 지구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탐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남극하고 외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탐사하고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탐사를 하겠습니다. 남극! 예, 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탐사할 건데요. 첫 번째는 빙하 조각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빙하를 가지고 귀에 대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얼음 결정을 관찰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빙하가 있는데요. 덩어리인데 공기방울이 많습니다. 자, 남극이나 그린랜드에서 빙하를 가져와서 공기방울에서 공기를 채취하면 대체로 어떤 일정 비율로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부피 비로 봤을 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몇 퍼센트 될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예? 예, 요 앞에 학생. 예, 요 앞에 학생. 예? 20%요? 예, 마이크 대고 한번 해보실래요? 25 정도 될 것 아, 같아요. 25%? 아, 조금 많은데. 예, 옆에 다른 학생. 자, 맞추면 선물 있습니다. 저쪽에, 예, 그 앞에 학생 해주세요. 바로 뒤에 앞에 학생. 18%요. 아, 조금 많아요. 조금 많아요. 예, 예, 그 저쪽 오른쪽에. 15%요. 아, 아직도 조금 많은데, 조금 많은데. 예, 자, 그 뒤에 학생. 예, 13%. 예, 이 정도 맞추겠습니다. 예, 한 10% 있어요. 정답이라고 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예, 10% 정도 됩니다. 부피로. 자,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0도씨 일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빙하 약 100세제곱센티미터가 있다. 약 뭐 한 110g 정도 되겠죠. 그거에서 우리가 약 10% 10ml 정도의 공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어떤 시대에 공기를 얼마큼 필요하다 하면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빙하 코어를 찾아서 그거 곱하기 10을 해갖고 얼음을 가져오면 그만큼 공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빙하가 녹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자, 소리 들어보세요. 자, 소리가 들리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저기 학생 벌써 손 들었어요. 굉장히 빠른데. 예, 여기 학생 왜 소리가 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기 D 블럭인가요? 예, 예, 일어나 보세요. 예, 공기방울이 터지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선물 받아가세요. 예, 공기방울이 터지니까 그렇죠. 왜 터져요? 그런데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 안에 공기 방울 안에 압력이 높아요. 대기압보다 높아요. 깊은 데서 뚫어왔으니까 사실은 압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녹이게 되면은 그 공기방울이 이렇게 녹을 때 그냥 딱 열리는 것이 아니라 좀 세게
탁 얼음을 깨면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탐험 가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빙하를 평광판 두 개 사이에다가 넣고서 본 겁니다. 평광판을 수직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빙하 조각을 넣으면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요. 무지개 색깔처럼 보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빙하는 여러 얼음 결정으로 돼 있어요. 결정이 하나가 아니라 단결정이 아니라 다결정이죠. 근데 그 여러 결정들이 방향이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이 빛이 통과할 때 서로 다른 간섭색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얼음을 통과하면서 빛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데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바뀌다가 나올 때 간섭을 하면서 어떤 색깔을 띠게 돼요. 근데 이게 얼음 결정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광판을 이용하면은 빙하 안에 빙하가 여러 개의 얼음 결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걸 이용해서 얼음의 결정축을 측정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힘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것이 힘을 받게 되면 힘을 받는 방향에 평행하게 그런 축들이 이제 배열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수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 보셨는데, 자, 그 다음에 남극에 이제 빙하를 시추하러 가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세요. 자, 바야흐로 2014년 12월에 제가 남극에 갔을 때예요. 스틱스 빙하를 시추하는 장면인데요. 저런 금속 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걸 돌려요. 돌리는데 그 바닥에 칼날이 있어요. 날이 있어서 저기에 돌아가면서 얼음을 깎아내요. 깎아내면 깎아진 얼음이 그 통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1m, 2m 정도 뚫은 다음에 이걸 갑자기 줄을 딱 당기면 그 밑에 이런 나이프 같은 게 얼음을 딱 쥐는 게 있어요. 그게 걸리면서 얼음을 끊어요. 부러뜨리죠. 그래서 들어 올린 다음에 거기서 얼음을 빼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온 막대로 쭉 빌어서 한 1m 정도의 빙하 코알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죠? 자,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 무게도 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잽니다. 그 다음에 아로노를 통해서 우리나라 쇠빙선 있죠? 거기에 냉동실에다가 저걸 넣은 다음에 한국까지 가져와서 냉동 탑차를 이용해서 다시 연구실로 옮겨서 연구실 영하 20도에서 얼음을 잘라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남극 탐사는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여기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 자연과 소통을 하고 싶은가요? 얼음을 하고 싶은가요? 기후변화를 하고 싶은가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 자연은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으로 남게 됩니다. 저에게 빙하는 어떤 식으로 눈짓으로 남았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투마로우 영화 있죠?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예, 한 30% 보신 것 같은데 꽤 좀 오래됐죠 벌써. 예. 근데 이 영화에 과학자 한 명 나오죠.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예, 제콜이라는 과학자가 나오죠. 제콜이라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제콜이라는 과학자가 얼음 기둥 빙하 코알을 딱 들고 빙하 위를 딱 그 갈라진 빙하 틈 사이로 딱 건너게 되면 그 사이에 빙하가 쫙 갈라지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사실은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영화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갑자기 보니까 해류가 이상해요. 바닷물의 움직임이 이상해지면서 대략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기후변화가 발견됩니다. 도쿄, 뉴욕, 전 세계 큰 도시에서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죠. 예.
그 다음에 제콜의 아들 샘 뉴욕 도서관에 갇혀 있죠. 그래서 아들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사실은 그냥 상상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빙하 코아 연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해류 순환에 관한 건데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책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북대서양에서 심층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빨간색은 표층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심층수인데 깊은 바닷물로 들어가서 다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바닷물이 그냥 흐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죠. 따뜻한 열 에너지를 이동하면서 지역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빙하가 녹아서 이 흐름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소금기가 없죠, 그렇죠?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가벼워요. 밀도가 약간 가벼워요. 그렇게 되면 저 북대성에서 담수가 유입이 되면서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섞이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심층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순환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북대서양 인근은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되냐? 계속 열을 뺏겨왔는데 열을 안 뺏기니까 남반구는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가설이 있는데 실제로 빙하에서 그런 게 관찰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그림은 그린랜드 빙하를 가지고 온도를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밑에 거는 남극 온도예요. 남극 빙하의 H2O의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를 분석해서 알아낸 건데요. 그린랜드가 추웠을 때 남극 온도는 올라가고요. 갑자기 그린랜드가 온도가 올라갈 때 그때부터 남극 온도는 내려갑니다. 일종의 시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열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린랜드 온도가 올라가는데 10에서 15도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냐? 약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래도 엄청 빠른 거죠. 자, 그 투마로우 영화에서는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자, 영화니까 과장해서 일주일을 했는데 이것이 아예 터무니없는 걸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미래 기후는 어떻게 될까요? 점이적으로 변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변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후나 자연의 어떤 현상들이 항상 점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계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례가 바로 빙하에서 발견이 됐죠.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눈짓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빙하의 상부에 보면 눈송이층이 있어요. 눈송이층인데 눈송이층의 공기를 뽑아내면 과거 100년 정도의 연령에 해당되는 공기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렁이 같은 거를 관에다 넣습니다. 시추공에다 집어넣고 그 밑에 뚫린 쪽으로 해서 관을 넣어서 또 다른 작은 관을 넣어서 공기를 뽑아내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유리 플라스크에 담아옵니다. 자, 가져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를 분석했는데 여기는 아산화질소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아산화질소가 약 3단계로 증가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천천히, 또 빠르게. 자, 그 다음에 요 P3라고 한 요 1970년대부터 갑자기 증가한 거는 아마도 비료 사용에 많은 사용량 증가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증거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런 동위원소 측정이 있습니다. 동위원소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원소인데 무겁고 가벼운 비율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어요. N2O는 질소 2개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서로 다른 질소가 있는데 가운데 질소와 끝의 질소가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질소와 끝의 질소의 질량이 다른 거 14, 15의 비율을 측정해서 저희가 보니까 이 그 농도 상승의 주 원인이 인위적이고 그것도 질소 비료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자,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자, 이거는 그린랜드 빙하를 가지고 저희가 백두산 대폭발을 연구를 했어요. 지난 10월 달에 뉴스에 나온 건데요. 자, 백두산에서 약 1000년 전에 서기 946년쯤에 큰 대폭발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대폭발이었냐면 백두산에서 폭발한 그 화산재가 동해를 건너서 일본에 쌓였는데 그 쌓인 게 수 센티미터가 쌓였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처음에 일본 과학자들이 그게 어디서 왔을까 연구하다가 백두산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알았고 그 다음에 더 연구를 해서 그게 정확히 946년 겨울철인 것 같다는 것까지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큰 뭔가 두 번의 폭발이 있었던 것 같다, 서로 다른 성분의 화산재가 쌓인 것도 알았는데 정확히 그 간격이라든지 분출 고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 이 정도의 폭발이 있게 되면 지구 전체 규모의 큰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두산 화산 폭발은 큰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연구했냐, 그린랜드를 가서 그린랜드 빙하에서 백두산에서 날아온 화산재를 찾았어요. 자, 여기 녹색은 왼쪽에 보시면 실제 시뮬레이션 하면 화산재가 약 열흘 정도 지나면 그린랜드에 도착해요. 7,000km를 날아가서.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그 작은 화산재를 발견을 한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학 성분을 보니까 백두산 화산재하고 똑같은 걸 알아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아냈냐, 두 번의 큰 분출이 있었는데 그 간격이 한 달 또는 두 달이다. 두 달 이상 넘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 이 분출한 정도가 성층권에서 오존층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이 주로 황이 올라가는데요. 황이 성층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가 안 오죠, 성층권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면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지구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성층권까지 안 올라갔다는 증거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기후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런 것도 알아냈고요. 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새로운 누치를 찾아서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과거 200만 년 동안의 기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저 퇴적물을 이용한 거예요. 바닷속 바닥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공층이라는 단세포 생물의 껍데기 성분이 탄산칼슘인데 그걸 분석하게 되면 빙하의 간빙기의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이 오래된 거예요. 단위가 1000년이기 때문에 2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빙하의 간빙기 반복된 게 관찰이 되는데, 재미난 거는 예전에는 빙하의 간빙기 반복 주기가 4만 1000년인데 지금은 10만 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이 주기가 바뀌었냐라는 게 과학계의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설명 못하면 우리 기후 모델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따라서 우리의 미래 예측도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근데 빙하 코어가 연속적인 자료는 80만 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오래된 자료가 필요해요. 어쩌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빙하의 어떤 성질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 년 이상 된 빙하를 찾으려고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빙하학자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그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빙하를 뚫어서 남극 내륙에 가서 뚫어서 와서 분석하는데 한 10년 걸려요. 지금부터 계획하면.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 블루 아이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블루 아이스는 뭐냐? 빙하가 흐르다가 아랫부분이 이렇게 산이 있으면 만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심부했던 빙하가 표면에 노출되고요. 표면에 눈이 없고 얼음이 있으면 햇빛을 받으면 약간 푸른색을 띠요. 그래서 블루 아이스라 부르고, 조금만 표면에 있는 얼음을 가져와도 굉장히 오래된 거를 찾을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저희 관심 지역 옆 지역에서 연구를 했는데 100만 년 이상 된 걸 찾았대요. 이런 데서. 저희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남극지도 보이시죠? 저기 오렌지색 박스 있죠? 자, 그걸 확대한 게 이 오른쪽 지도고요. 보시면 장보기지가 보이죠? 우리나라 남극 과학기지 2개 중 하나는 장보기지에서 약 헬리콥터로 30분 거리에 라센 빙하가 있고요. 한 1시간 반 거리에 엘펀트 모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 지도에 약간 푸르게 보이는데 저기 블루 아이스예요. 실제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본 사진 저기 있습니다. 여기 약간 푸르게 보이죠? 하얀 부분은 뭘까요?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눈이.
근데 저긴 밟으면 안 돼요. 주로 크레바스에 눈이 쌓여서 살짝 눈만 쌓여 있는데 밟으면 들어가죠. 히든 크레바스라 불러요. 저긴 밟으면 안 돼요. 하여간 여기를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재미난 게 여기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표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나 메탄 농도가 변하는 걸 관찰했는데 조금 올라가요. 대체로 농도가. 자, 여기선 빙하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표면에서 관찰된다는 건 최근에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을 미생물에 의한 것 아니면 자외선에 의한 것 가설 세우고 관찰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표면에 한 4m에서 올라가요. 이 메탄은 올라가다 내려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거를 얻었어요. 미생물보다는 자외선에 의한 것이다 라는, 자외선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거는 또 다른 그림인데 이거는 알라스카 동토층이에요. 알라스카 동토층에 미국 공병대가 산을 뚫었어요. 동토층에. 그래서 안에 내부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뚫은 건데 여기 보시면 왼쪽 사진에 보면 반질반질 빛나는 게 있죠. 그게 얼음이에요. 동토에는 얼음이 엄청 많고요. 거기는 얼음이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발달해서 서로 연결돼 있어. 그 얼음 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방울이 있어요. 빙하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산화탄소, 메테인 농도가 엄청 높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과연 이런 연구가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나의 예로서 여기 보여드리려고 해요. 얼음으로 된 행성이 많죠. 화성의 극지역, 그 다음에 목성의 달 중에 유로파, 게니메데, 타이탄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얼음으로 이루어진 혹성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걸 저희가 빙하에서도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빙하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거동, 기후변화, 지구 시스템 연결성 연구가 가능하고요. 특별히 블루아이스를 이용하면 100만 년 이상 된 기록을 얻을 수 있어서 기후변화의 하나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블루아이스와 이런 동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의 생성과 소멸 기작 또는 미래 지구라든가 혹성에서의 생명 활동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미진진한 남극 탐험 이야기 해주신 안진호 탐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이 빙하를 알면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백두산 폭발에 대한 증거도 찾을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외계에서 이렇게 또 생명체가 있을 것 같은 행성이나 위성을 탐사하는데 또 큰 정보를 준다는 걸 보면 빙하가 참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빙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사전에 질문을 몇 개를 받아봤는데 사전 질문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띄워주시죠. 네, 빙하에 갇힌 공기방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강연에 좀 설명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온실가스가 빙하기, 간빙기, 기후변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결국 기후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를 얻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농도가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격한 기후변화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자료를 얻었고 현재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본 아주 중요한 자료를 얻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0만 년 이상 된 빙하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빙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쌓이고 쌓여서 다져져서 만든 건데요. 이 정도 오래된 빙하는 주로 남극 내륙에 들어가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3,000m, 4,000m 거의 바닥까지 뚫게 되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어디서는 나오고 어디서는 안 나옵니다. 왜냐? 빙하 바닥에는 암석이 있죠. 암석에서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녹게 돼요. 더 이상 빙하가 많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빙하가 계속 흐르죠. 해안가로 가서 녹기 때문에 80만 년 된 거 찾기도 어려워요. 근데 잘 찾으면
100만 년 된 걸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다 뚫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있는데 저희는 그 방법도 있지만 블루아이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사전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연구자로서의 삶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먼저 뒷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요. 한국이 많이 부족하다. 이건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죠. 사실 그만큼 많은 지원이 됐고 지금 잠깐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 추세를 따라갈 거라 봐요. 우리의 경제력에 달려 있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뭐 선진국이라고 그런 연구가 항상 쉬운 건 아니고요.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연구일수록 힘들죠. 저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부러운데요. 13척의 배로 왜군 300척을 무찔렀죠. 네. 저는 그 마음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때는 아마 300척을 가지고 300척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금 이 세 가지 사전 그 질문에 선정되신 분은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귀여운 곰돌이 인형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들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쉬는 시간에 끝나고 저기 1층 외부에 접수대 몽골 텐트에 가셔서 본인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면 되고요.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손 들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안진호 탐험가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번쩍 손을 들으세요. 저기 제 앞에, 네, 여기 제일 먼저 손 들었습니다. 앞에 두 번째 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거기 뒷줄, 네, 맞습니다. 뒤에,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대성고등학교 재학 중인 조건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빙하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빙하 코어를 빼내었을 때 빙하 코어가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그러한 지하의 환경과 외부의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기압적인 면도 그렇고 온도적인 면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시추를 할 때 코어가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제 남극 대륙에서 주로 시추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륙 자체가 이동을 하는 하나의 지각 위의 판이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코어 속에 잠들어 있는 대기를 연구하실 때 대륙의 이동 등의 사항을 고려하시는지가 또한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물리를 잘하는 친구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맞습니다. 깊은 데에 있는 걸 꺼내오게 되면 높은 압력에 있다가 꺼내왔기 때문에 이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잘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뽑아내자마자 어떤 그물망에 넣어서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 바로 안 가져오고 남극에 1년 정도 두었다가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추공을 뚫어놓으면 그 깊은 데서는 압력이 높아지죠. 빙하 한 11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올라가요. 이게 높은 기압인데 갑자기 구멍이 뚫리면 높은 압력 때문에 시추공이 무너져요. 시추공 주변에 빙하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하고 밀도가 비슷한 시추액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드릴링 플루이드 시추액을 넣는데 그걸 넣어줘야지만 시추공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CFC 같은 걸 막 썼어요. 온실가스가 되죠. 환경 문제가 되는 거를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시추액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판의 이동.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게 빙하가 흐르게 되면 수직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가 깊이에 따라서 과거 시간이 점점 먼 과거로 가게 되는데 수평적으로 흐르다 보면 그 안에서도 얼음층 간의 어떤 그
마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습곡이 생기기도 하고요. 구조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를 주로 어디서 하냐? 돔이라는 데서 많이 해요. 돔. 그러니까 쉽게 산으로 보면 산 꼭대기 정상이죠. 거기서는 흐름이 어떻게 되냐? 수평적인 흐름이 별로 없고 수직적으로만 쌓이고 얇아지는 그 흐름이 강하게 되는 데서 주로 시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시추. 근데 빙하의 거동을 알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과거의 기후 변화 자료보다는 빙하 다이내믹스에 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빙하가 빠르게 흐르는 지역에서 시추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렇게 시추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 텐데요. 질문을 하실 분들은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한 가지 질문해 주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강연 끝나고 강연자분들께 쪼르르 달려가시면 다 대답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저기 위쪽에도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위쪽에도 마이크가 되나요? 네, 네 저기 손 드신 위쪽에도 한번 가겠습니다. 네. 불당고 1학년 재학 중인 이명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빙하의 얼음을 드셔본 적이 있으시다면 맛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질문이 제일 많이 제가 받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먹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없는 과거의 미생물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제가 안 죽었다고 여러분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동영상 보시는데 제가 사실은 학생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냉장고 얼음하고 남극빙하하고 맛으로 한번 구분해 보자 했는데 저는 구분을 못 했는데 저희 학생은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만 그냥 생수 먹는 것 같았대요. 남극 얼음은. 냉장고 얼음은 약간 양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맹물 같고 약간 그래서 자기가 알아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맛으로는 모르고 눈으로 알았어요. 그 빙하가 이렇게 팥빙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보니까 녹였을 때 약간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남극빙하라는 건 저는 이제 눈으로 알았고 저희 학생은 맛으로 알아냈습니다. 궁금하시면 40만 년 된 빙하를 맛보았다 유튜브에 키워드 딱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 한 3분, 5분짜리 있는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대리 만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먹방, 예, 보세요. 네, 교수님, 네, 시간 관계상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재밌는 강연과 또 이 빙하 얼음 먹방 얘기까지 들려주신 안진호 탐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